너희들 음식은 다 먹고 왜 그냥 앉아만 있니? 설거지는 누가 할 거야? 엄마가 하면 되잖아. 매년 명절에 엄마가 다 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엄마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 우리가 도와주면 오히려 늦어진다고 맨날 말하더니. 어머님, 제가 도울까요? 그래요. 언니랑 오빠가 같이 하세요.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까. 피곤하다니? 하루 종일 내가 부엌에서 일하고 너희는 먹고 누워있기만 했잖아. 엄마가 명절은 원래 이렇게 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도와주라는 거야.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네 손이라도 좀 움직여봐라.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다 엄마 고집 아니에요? 누가 떡이며 전이며 그렇게 많이 만들라고 했어요? 다 엄마가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진짜 지겹다. 맞아. 엄마가 명절 음식 다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구니까 우리도 뭐라 못했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왜 매년 불만인데? 불만이냐고? 너희들 먹는 것만 보고 있으면 억울해서 그렇지? 나 혼자 부엌에서 죽어라 일하는 동안 너희는 거실에서 웃고 떠들고 심지어 설거지 하나도 안 하잖아. 억울하면 하지 마. 대충 사다가 차리면 되잖아. 명절 음식 꼭 손수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도 엄마잖아. 그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기 전에 엄마부터 바뀌셔야죠.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명절 준비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희 같은 자식들 키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밥 해주고 고생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오, 또 나왔다. 내가 다 해줬는데 타령. 솔직히 말해서 엄마 그런 거 바라면서 해준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딱 봐도 맞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냥 그만해요. 우리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엄마도 힘들 필요 없잖아. 겨우 명절에만 얼굴 삐죽 내밀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오기나 할 것 같냐? 너희가?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네. 매년 명절마다 이 난리 치는 것보다. 속 편하겠어. 엄마가 원래 다 하던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자식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자식들 때문에 속 터지는 일 있으신가요? 속이 타들어가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작은 해변 마을에 사는 72세 김순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 그리고 손주들까지 가족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족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듭니다. 명절마다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챙기느라 온 집안이 전쟁터 같아집니다. 누군가는 명절 음식과 집안 청소를 요구하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달라며 기어오르고 또 누군가는 서로를 비난하며 끝없는 말다툼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 공감되시나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몰래 이사를 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해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의 갈등과 그 속에서 저 자신을 되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서 자녀 넷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려 더 열심히 살았어요. 큰아들은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늘 바쁘고 둘째 아들은 안정된 직업을 가졌지만 가정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큰딸은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고 막내는 자유롭게 산다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 참 행복했어요. 큰 상을 차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며 웃고 떠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손주들 웃음소리로 집안이 활기가 넘쳤죠. 처음엔 큰아들이 직접 손수 준비해온 선물 꾸러미를 풀어놓으며 어머니 늘 감사해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점차 명절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비용 문제는 가족에게 항상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큰아들은 성공한 사업가로 여유 있는 형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따지고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준비하시는데 돈이 얼마나 드셨는지 알려주세요. 우리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이후 가족 단톡방에 큰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인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명절비는 이번에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자. 어머니께서 혼자 하시는 건 너무 힘드시니까 다들 미리 준비해둬. 그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막내 아들이 불쑥 대답했습니다. 형, 나 이번에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돈을 바로 내긴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내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아들이 답했습니다. 넌 매번 이러잖아. 명절마다 이런 핑계 대는 거 이제 다들 알 거야. 최소한의 준비도 못하면서 어머니한테 기대지 말라고 했지? 이어서 둘째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진정 좀 해. 명절 준비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거라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면 될 일을 왜 매번 이 난리야? 큰아들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야. 명절은 모두가 나눠야 하는 거잖아. 난 내가 할 몫을 하는데 너희는 항상 핑계만 대지. 막내 아들은 참지 못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은 말만 그렇게 하지. 형수님은 뭐 하나라도 도우세요? 형도 결국 어머니한테 다 떠넘기면서 왜 나만 뭐라고 해? 그 메시지가 올라온 후로 가족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가족 간의 긴장이 얼마나 팽팽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탓만하고 진정으로 함께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가족이란 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이 밝았을 때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늘 해오던 일처럼 주방 쪽을 향해 눈을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전과 갈비찜은 없어요? 설마 아직 준비 안 하신 건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몇 시간 동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고생했는데도 그 모든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냉장고에 정성껏 담아둔 음식을 떠올리며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아직도 원하는 게 더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과 혹시 내가 뭘 빠뜨린 걸까라는 불안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주방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제일 맛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왜 없나요? 설마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제게는 날카롭게 꽂히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명절 준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어렸던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명절이면 새벽같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던 날들. 손은 기름으로 미끌거리고 허리는 아파서 제대로 펴지도 못했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생각하며 꾹 참고 웃었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이번 명절 아침의 한마디 말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손목이 뻐근해지는 통증을 느꼈고 밤에 잠을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만큼은 기운을 내서 전과 나물은 준비했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큰아들은 자신이 기대하던 명절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방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하지 못했단다.
이미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 그걸로 대신 먹어라. 큰아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명절 음식은 어머니 손맛이 있어야 진짜 맛있죠. 어릴 적부터 늘 그랬잖아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그보다 더 큰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왔는지를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추억 속에서 저는 여전히 강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엄마로 남아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 기대를 채우기에 너무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구석에 앉아 고요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밤새 부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기댈 날은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조차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일어나 음식을 식탁 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지나가면 나도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가 아직은 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손님들이 떠난 집안은 정리가 되지 않은 설거지와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와 접시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남은 과일 껍질과 종이컵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고 카펫에는 누군가 흘린 국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지만 허리를 펴는 순간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결국 뒷정리는 우리가 다 해야 하네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그 말은 너무나 쉽게 나왔지만 제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서서히 위로 떠오르는 듯했고 목이 메어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함께 모였던 시간이 소중하지 않았니?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지 않니? 하지만 큰며느리는 설거지통으로 접시를 가져가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니까 솔직히 마음도 몸도 불편해요. 다들 먹고 떠나기만 하고 결국 남는 건 어머님과 저뿐이잖아요. 며느리의 불평이 꼭 저를 탓하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위로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여온 희생이 한순간에 무시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큰며느리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주방 한쪽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이런 명절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끝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피로와 허전함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큰며느리가 마지막 접시를 닦으며 뒤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절마다 이렇게 고생하시면 몸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에서는 네가 좀 도와주면 나도 편하고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며느리의 말이 걱정해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뉘앙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는 모든 짐을 떠안은 듯한 무거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에는 붉게 부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애썼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노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명절은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설거지 마지막 그릇을 말리고 돌아서며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님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무겁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그 말 뒤에 남겨진 진짜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머릿속에 남는 건 내가 쉬면 제사 준비는 누가 할까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마치 공기처럼 퍼져 집안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난 뒤 모두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큰딸의 아이들이 거실 한쪽에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민지가 스마트폰을 들고 소파 위를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리자 손자 현수가 그 뒤를 따라다니며 더 큰 소리로 장난을 쳤습니다. 거실은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잠시 아이들을 지켜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손에 들고 있던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게 두면 어떡해요? 좀 조용히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 끝에는 불편한 기색이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는 거야?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명절인데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예의를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큰딸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지야, 현수야,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소파에 앉아서 놀아. 하지만 아이들은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실을 누비며 장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서야 아이들이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대충 말해서는 소용없잖아요. 아이들 교육은 부모가 신경 써야 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 큰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큰딸은 아이들을 다시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현수야, 제발 그만 좀 해. 앉아있으라고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민지는 투덜대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현수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두 아이 모두 찡그린 얼굴로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래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부터 단호하게 가르쳐야 해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큰딸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운 거야? 큰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서려 있었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차를 들고 한 모금을 마시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바로잡아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제대로 크죠. 그 순간 큰딸의 떨리는 손끝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큰딸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터에서 고생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날들. 하지만 둘째 며느리의 말은 그 모든 노력을 마치 의미 없다고 단정짓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묵직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더 먹먹해졌고 손주들이 무표정하게 핸드폰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야, 현수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보이지 않니? 이번 한 번만이라도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 없이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 반응은 마치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듯 느껴졌고
그 모습이 더 큰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큰딸이 다시 아이들을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민지야, 현수야, 정말 엄마 부탁이야. 오늘만이라도 도와줘. 민지는 투덜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현수는 억지로 일어서며 거실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무겁고 어색했지만 그마저도 큰딸의 눈에는 작은 위안으로 보이는 듯했습니다. 큰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차를 들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애초에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딸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둘째 며느리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지 뻔히 알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충고를 넘어 큰딸의 현실을 무시하는 듯 느껴졌고 내 가슴을 찌르는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그만하자. 모두가 조금씩 힘들었으니까 이제 편하게 쉬자. 내 말에 방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평화롭기보다는 어딘가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큰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않았고 둘째 며느리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편 이 소란 속에서도 둘째 아들과 큰아들이 소파에 몸을 기대 술잔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의 따뜻함을 나누는 듯 보였지만 부엌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저는 잠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닦으며 부엌을 둘러봤고 한쪽에서 접시를 쌓고 있던 큰 며느리를 흘깃 보더니 거실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고 눈에는 피로와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마침내 손을 털고 부엌을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지훈 씨, 정말 도대체 왜 저렇게 앉아서 술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왜 아무것도 안 도와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둘째 아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자. 명절인데 편하게 좀 쉬면 안 돼?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당신은 명절에 오면 편하게 앉아서 쉬기만 하잖아. 이렇게 일이 많은데 왜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둘째 아들은 술잔을 다시 집으려다 그녀의 말에 멈칫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가 이렇게까지 소리치면 내가 더 하고 싶지 않아.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도 이런 식이면 진짜 싫어진다. 됐어. 나 나갈게. 둘째 아들은 벌떡 일어나 술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거칠게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방 안은 삽시간에 조용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둘째 며느리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아직 물기가 남아있던 설거지물처럼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큰 며느리도 부엌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다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와 남아있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무거웠고 움직임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지훈이도 아마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거겠지. 명절마다 이렇게 힘든데 오늘은 우리도 조금 쉬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둘째 아들이 나간 뒤 남은 집안은 한층 더 조용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막내 아들이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 끝을 톡톡 건드리며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질렀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조금만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최근 막내 아들이 비슷한 부탁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도 이번만 믿어달라고 했던 약속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막내 아들은 눈을 피하며 어딘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민규야, 지난번에도 빌려줬잖니? 그 돈은 어떻게 됐니?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엄마가 참 곤란할 것 같구나. 막내 아들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지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꼭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복잡하게 엉켜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과 그 부탁을 계속 들어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 손끝은 살짝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아이를 계속 도우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큰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규야, 또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거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지할 거야? 조금이라도 스스로 해결해 봐야 하지 않겠어? 큰아들의 말은 차분했지만 막내 아들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형은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형은 회사도 다니고 돈도 잘 벌잖아. 내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 왜 자꾸 뭐라고 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떨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 조용히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대립이 반복될수록 나의 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들 해라. 민규가 힘들어서 부탁한 거잖니? 하지만 민규야, 형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차분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서로 감정적으로 들이대는 것 같구나. 막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죄송해요, 엄마. 괜히 이런 이야기 꺼내서. 그는 무겁게 걸음을 옮겨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늘 힘을 쏟아왔던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당연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라지자 거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는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런 상황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은 어머니가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고 그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그의 말은 내게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큰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큰며느리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을 바라보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녀의 말은 더 깊은 자책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이 늘 너무 많이 참으시고 모두를 맞추려고 하시니까 결국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그들의 말이 잔잔한 물결처럼 이어질수록 내 안의 생각들은 더 어지럽게 얽히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듣는 모든 말이 내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명절도 봐요. 엄마가 형제들 사이에서 역할 분담을 더 명확히 했어야죠. 다들 해야 할 일을 미리 정리했으면 이런 다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셔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며 손끝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큰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둘째 며느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대답해야만 한다고 느꼈지만 입을 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내 안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기억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자식들이 다투지 않도록 조율했던 순간들이 마치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모두를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나 보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눈가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시선은 여전히 단호했고 큰 며느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주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달빛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의 소용돌이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저는 내가 이 가족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던 내가 이제는 가족들로부터 원망과 실망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명절에 함께 모였던 가족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고 지금의 침묵은 마치 오래된 벽처럼 나와 가족들 사이에 단단히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단순히 지나가는 언쟁이 아니라 내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상처로 자리 잡을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난 지 며칠 후 저는 새벽부터 시작된 어지럼증과 기운 빠짐에 눌려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명절의 흔적들로 어수선했고 치우지 못한 물건들이 내 시야에 가득했습니다. 손끝은 힘없이 떨어졌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느끼는 피로가 단순한 육체적 고단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가족들의 갈등, 나를 향한 원망,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아침 결국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 몸이 앞으로 기울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내 주변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 손은 차갑고 심장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리하셨네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찾아온 겁니다. 한동안은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이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참아왔던 내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슬픔은 병원 침대 위에서 나를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죠. 내가 이 병실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에 쥔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떨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번호는 큰아들의 번호였습니다. 그는 늘 가족을 대표하듯 말했고 그에게 알리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빠서 전화 받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태호야,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왔단다. 며칠째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아보려는데.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소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셨다고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래도 큰일은 아니죠?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멀리서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좀 쉬어야 한대. 혹시 올 수 있으면. 내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괜찮으시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다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은지에게 전화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힘든 상황인 걸 알지만 딸이라면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놀랐어요. 은지야, 엄마가 병원에 있어. 너무 아파서 며칠 쉬어야 한다고 해서.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병원이라고요? 어떻게 하죠?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줄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전화할게요. 딸의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도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들려오는 답변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중 누구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병원 침대 옆 의자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들려오는 다른 병실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소소한 대화와 온화한 웃음은 내 고독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차트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분들도 곧 오시겠죠.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실을 찾아온 것은 가족이 아니라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와 나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명절 준비하시다. 그런 거라면서요? 그의 말 속에는 어딘가 비웃음 섞인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다들 잘 챙겨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웃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다들 어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다들 당연하게 여겼나 봐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 한편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는 듯 느껴지는 현실이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이 떠나고 다시 혼자 병실에 남았을 때 창밖을 바라보니 겨울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서 손을 내려다보니 그 손은 얇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창밖의 풍경은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살던 집으로 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복되었고 손끝은 여전히 병원에서의 피로를 떨쳐내지 못한 채 차가웠습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과 부엌은 명절의 흔적들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쌓인 접시들, 정리되지 못한 음식물 용기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까지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들어오던 날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들던 모습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 뒤에는 내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짐을 더는 이겨낼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병원에서의 시간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작은 탁자에 앉아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에서의 침묵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고 그 외로움은 내가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주사 자국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물건만 담았습니다. 남겨진 집안의 물건들은 내가 겪었던 시간들과 그 시간 속에서 감당했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이젠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메모를 남기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모두를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구나.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말거라.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 잘 살아주길 바란다. 그 메모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다 치우지 못한 명절의 잔해들이 남아 있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웃음은 나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차갑지만 깨끗한 바람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빌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첫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는 거칠었지만 내게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참 잘 견뎌왔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바닷가에서의 새로운 삶은 내게 아직 낯설지만 이곳에서는 누구의 비난도 기대도 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명절이 찾아오더라도 이곳에서 저는 내 마음을 지키며 조용히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바닷가 마을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은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고요한 집안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휴대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곤 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날들이 쌓일수록 혼자라는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큰아들의 번호를 보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르며 그리운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한데 제가 사기를 당해서 많이 힘들어서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톤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 속에는 무언가 당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어.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무나.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보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도 혹시 힘드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닌가 싶네요. 그 말을 들으며 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가 결정을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나였다면 망설임 없이 도움을 약속했겠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깊이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며칠 뒤 큰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의 목소리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민지랑 현수가 사고를 쳤어요. 요즘 좀 힘들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지와 현수가 어릴 적 웃으며 내 곁을 맴돌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더는 그 기억만으로 나의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네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더는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너도 책임을 다해야 할 엄마니 네가 다 책임지거라. 큰딸은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 소리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좀 더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도 도움을 거절해야 한다는 현실이 나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마음을 굳혀야 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차게 창문을 흔들며 바닷가 특유의 짠내를 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치 나의 결정을 응원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무게를 내 어깨에 올려두지 않겠다는 다짐이 다시금 마음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밝고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시절의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떠올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했던 마음이 아이들에게 의존과 기대를 심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 한편에 남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결심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내게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기대는 삶도, 아이들이 나에게만 기대는 삶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깊고 조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나의 마음을 조금씩 달래며 지금의 선택이 옳았음을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던 어느 날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내 집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지만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니? 둘째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신지 직접 말은 안 하셨지만 혹시 몰라 어머니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어플 깔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껴왔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들이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다가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어머님께서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제발 같이 다시 돌아가요. 그 말은 내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동안의 고단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은 내 마음속에 얼어붙은 부분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집 안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의 고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알아요. 많이 반성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저는 서둘러 닦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을 믿고 싶구나. 하지만 나도 여기서 겨우 나만의 삶을 찾았단다. 돌아가는 게 두려운 마음도 있어. 둘째 며느리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 두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머님께서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안의 차분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모두 들었고 그들의 진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찾아온 건 정말 고맙구나. 너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진심이 나를 위로해줬어.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나만의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 둘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찻잔을 만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 난 너무나도 편안하고 평화롭단다. 명절마다 반복되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고 여기에서야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아. 다시 돌아가는 건 힘들 것 같아. 둘째 며느리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젠 정말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느린 깨달음이 아쉬워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더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그걸로 됐다. 둘째 아들은 고개를 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하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절대 이곳에 대해 말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의 말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너희도 마음으로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연락하마.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일어나 내게 인사를 건넸고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마을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던 어느 날, 이웃 소녀가 나를 찾아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는 늘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곤 했지만 이번에는 손에 메모장을 든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끔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혹시 어머니도 일기 같은 걸 쓰세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공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내가 겪은 일을 잊지 않으려고 조금씩 적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별건 아니야. 그냥 내가 겪은 일들을 정리하려고 적어두는 거야. 요즘은 기억이 자꾸 흐려지니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더구나. 소녀는 공책을 흘깃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블로그에 올려보시면 어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어머니 이야기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소녀의 말에 당황한 듯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블로그라니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난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웃은 손을 내저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글 쓰시는 거 정말 좋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음날 근처의 작은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에 들어선 첫날 밝은 빛 아래 놓인 모니터와 키보드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약간 떨릴 만큼 긴장되었습니다. 강사님의 차분한 설명과 반복된 연습 끝에 저는 조금씩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갔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 처음 단어를 타이핑할 때는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였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도 방향을 헷갈리게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이어질수록 손끝이 익숙해지고 내가 원하는 창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후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보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녀는 내가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하며 차근차근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블로그 만들어 볼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블로그 만드는 것도 금방 익히실 거예요. 그녀의 도움으로 블로그를 만들고 첫 글을 쓸 때는 마음속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이며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순간 화면 속에 보이는 내 글자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글을 게시하고 나니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읽어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내가 나 자신에게 전하는 기록이자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블로그에 작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글 읽으며 힘이 났어요. 이런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의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조금 더 따뜻한 빛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저처럼 가족과 나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다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진짜 소중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소중한 인생의 막을 펼치실 여러분, 댓글로 표현해 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